안녕하십니까, 이찬용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토론토 부동산 TV 138편 경기 하강 신호와 부동산 시장의 실종,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방송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지금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지난 7월 뭐 어떻게 말하면 시장의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올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래량도 가격도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뭐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년 7월,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는 완전히 금리 인상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죽었었죠. 그래서 그때를 작년 7월을 본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올랐다. 뭐 7.8% 정도 거래량도 올랐고, 또 가격도 좀 올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지난 올 봄에 비해서 3, 4, 5월 엄청난 기세로 뭐 멀티가 오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뭐 6월 중순부터 7월 가격도 내리고, 가격도 거의 9%뭐 이 정도 내린 것 같고, 거래량도 그만큼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그보다 좀 더 내려간 것 같고, 하여튼 그러한 모든 상황이 지금 7, 8월 시장은 원래 여름에 휴각이다, 계절적으로 본다 그러면 계절적 요인으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뱅크 오브 캐나다가 6월, 7월 달에는 금리를 홀드할 것으로 많이들 예상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 예상을 깨고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올 시장은 대충 이렇게 흘러가겠다라는 느낌이 오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GTA 전체 그 거래량이나 가격을 보면 이 빨간 라인이 이제 가격이고요. 파란 게 이제 거래량이에요. 뭐 가격이나 거래량이나 커브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면 가격이 오르고, 거꾸로 가격이 오르면 또 거래가 많이 되고. 그래서 거래와 가격은 같이 가죠.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지금 기세 좋게 2월, 3월, 4월, 5월 보통 4개월 동안 쭉 올랐죠. 보통 봄에 이제 3개월 정도 오르는데, 이번 그 올해는 5월 달까지, 6월 초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6월 달 중반 넘어 들어가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19만 6천 불, 평균 가격이 119만 6천 불까지 5월 달에 올랐다가 6월 달에 조금 빠지고, 이제 7월 달에 또 더 많이 빠졌죠. 111만 8천 불. 그래서 한 8% 정도 빠진 걸로 보는 거죠. 8%좀 안 되겠네요. 그 정도 빠진 거고. 거래량 자체도 지금 8만 9천 채, 한 9만 9천 채 정도, 8,900개, 8,900개, 그러니까 9천 개 정도의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 5,200개로 많이 한 뭐 4,000개, 그러면 40% 이상 줄어드는 거죠, 거래량이. 그래서 피크에 비하면 많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이제 이 추세를 보면 이게 좀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 얘기할 수도 있고, 작년 대비라면 그래도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작년 대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예.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도 뭐 거의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지금 6월 이후로 7월, 8월에 가격이 급격히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8월 달, 9월 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 보면 매년 8월 달에 좀 반등하고 9월 달까지 가다가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은 좀 이제 그 겨울 시즌으로 겨울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장사는 이런 식으로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끝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근데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경기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 이제 불경기 안 하는 리세션은 없다라고, 소프트 랜딩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부터는 이제 뭐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뭐 페드나 뭐 뱅크 오브 캐나다 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더 긴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금리를 그러니까 피버팅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대한 예상을 완전히 잠재우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길게 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지난주에 뭐 사건이 생겼죠. 그 신용평가 기관 그 피치라는 회사에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죠. 스탠다드 푸어, 무디스, 그다음에 피치. 피치에서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제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올 하반기를 지켜봐야 알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캐나다의 주택 시장은 경기도 타고 금리도 타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엄청난 괴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멱살 잡고 끌려가게 생겼어요.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그 빨간색은 토론토, 이제 파란 거는 이건 이제 905인데 905는 그나마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2개월 연속해서 가격이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뭐 거의 다른 물건들도 뭐 그 추세는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시중에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고, 그리고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거래량은 어떤지 그걸 봐야 돼요. 그죠? 작년 1월 달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작년 1월, 2월, 3월 달은 굉장히 마켓이 좋았잖아요. 그죠? 3월 이후에 이제 그 5월, 6월, 7월 되면서 계속 빠졌죠. 금리가 작년 3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보면 이제 빨간 라인은 이제 거래량에 팔린 주택에 이제 몇 채가 팔렸느냐 그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이 점선은 매달 나오는 뉴 리스팅이에요. 새로 나오는 리스팅. 그 다음에 이 검은 선은 그러면 매달 나왔고 팔리고 그래서 시장에 남아있는 매물의 숫자예요. 실제로 시장에서 고정적으로 남아있는 숫자가 얼마냐는 거죠. 그 숫자가 작년 1월, 2월, 3월 달에 이제 굉장히 뭐 남아있는 게 거의 다 팔렸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제 4월 달부터 그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갭이 시장에 있는 물건과 팔리는 숫자의 갭이 커지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가격이 폭락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올 1, 2, 3월이 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의 숫자와 이제 실제로 거래된 물건의 숫자가 그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5월, 6월 되면서 매물은 늘어나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7월 달부터 매물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새로 나오는 매물이. 그래서 새로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남아있는 매물도 급격하게 벌어지진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8월 달은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급격하게 벌어지진 않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를 봐서 지금 시장의 매물이 이게 뭐 이제 파란 막대, 하늘색 막대 2.9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팔린 물건의 숫자의 2.9배가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MOI, Month of Inventor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물건은 몇 달 동안 팔아야 되는 정도의 물량이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물건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2.5 이상 되면 바이어스 마켓, 2.5 이하면 뭐 셀러스 마켓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바이어스 마켓으로 넘어간 거죠. 7월부터는. 그죠? 7월, 8월도 이제 바이어스 마켓에 스테이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2.5를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바이어스 마켓이다. 이 아래는 이제 셀러스 마켓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에는 조금 거래가 뜸하다. 솔직히 그 노스역 같은 데는 지금 물건을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 일주일에만 1명, 2명 없어요.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콘도 가격도 보면 콘도도 지금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5월 달을 기점으로 6월, 7월 달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거래량도 줄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토론토와 905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905 지역은 지금 7월 달에 좀 올랐어요. 우리가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조금 올랐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운타운 지역은, 다운타운 토론토 지역은 그 7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콘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벤토리를 보면 물건이 얼마나 시중에 나와 있냐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이 빨간 선은 거래량, 팔린 물건의 숫자. 그 다음에 점선은 매달 새로 나오는 뉴 리스팅. 까만 거는 그럼 뉴 리스팅이 나오고 팔리고 그래서 그 달에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냐는 거죠. 그 달에 남아있는 물량이. 그 달에 남아있는 물량이 이런 경우에는 한 달치도 안 되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작년 봄에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하면 4월, 5월, 6월 되면서 이 격차가 남아있는 물건이 확실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거잖아요. 이 격차가 올 봄에 약간 그 단독주택처럼 많이 줄어들지 않고 약간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다시 벌어졌어요. 벌어져서 3.6개월 분. 그러면 2.5를 기준으로 바이어스 마켓, 셀러스 마켓을 보는데 얘는 클리어하게 바이어스 마켓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매물이 줄어들고. 근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점선을 보면 그 뉴 리스팅이 쏟아져 나오진 않아.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거래가 뜸하면서 뉴 리스팅도 줄어들고 있다. 나름대로 뭐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그 투자했던 콘도 같은 경우는 투자했던 사람들이 모기지 부담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렌트비는 못 올리고 그런 경우에는 물건을 팔려고 내놓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모기지를 리뉴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이 지속돼서 이 콘도 마켓은 조금 특히 투자자들이 많은 다운타운 콘도 마켓은 조금 계속 좀 이렇게 좀 어렵게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예상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예상이잖아요. 그죠? 이런 숫자를 놓고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뭐 그 토론토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택 가격이 비싸잖아요. 예, 그 주택 가격이 비싼 것 때문에 지금 저스틴 트루도가 엄청나게 좀 의회에서 코너에 몰려 있어요. 그 뭐 의회에서 이 토론하는 것들을 이제 뭐 방송으로 해주잖아요. 그죠? 유튜브로도 하고 실제로 뭐 실황 중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거 보면 이제 보수당의 그 당수 폴러버라는 사람이 지금 저스틴 트루도에게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물론 스마트하니까 MP까지 됐겠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사람 얘기하죠. 당신이 그 집권하고 있는 8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냐. 렌트 더블, 모기지 페이먼트도 더블, 다운 페이먼트도 더블. 당신이 8년 동안 한 일이 이거다 이거죠. 도대체 8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뭐 주택 문제를 가지고 8년 동안 아무것도 당신이 한 게 없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은 이제 대선이 내년이고 이제 캐나다는 내후년이죠. 근데 지금 지금 그 리버럴의 자유당이 거의 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패배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당 정부에서 트루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주택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26일 날 이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하우징, 그 주택 장관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캐나다의 인구가 100만 명이 늘었어요. 이민자는 45만 명이고 인구가 10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 이민 아니고 온 사람도 있겠죠. 100만 명이 늘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은 많이 데려오는 게 왜 필요하냐? 우리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는 논리로 문호를 개방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 문제와 주택 문제가 사실 서로 물려 있는 상황에서 주택 문제는 지지부진하면서 이민문만 열었기 때문에 주택가치 되게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제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트루도가 그 이민 장관이 엄청나게 일을 잘한 거잖아요. 많이 데려왔으니까 이민 장관을 주택 장관을 시킨 거예요. 주택과 인프라를 담당하는 장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가 해놓은 일을 그러니까 네 똥은 네가 치워라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너 주택과 인프라를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폴보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그 트루도 거버먼트와 그죠? 트루도 거버먼트 무기력한 트루도 거버먼트와 각 도시에 실제적으로 주택 건축 허가를 내주는 그 플래너들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문지기들 걔네들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MHC에서도 2030년까지 우리가 기존에 짓고 있는 그 건축하고 있는 그 숫자에 보다 350만 채를 더 지어야 된다.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죠. CMHC 얘기는 별로 그렇게 신뢰성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내놓는 데이터 보면 지나서 나고 보면 굉장히 신뢰성이 없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가 됐든 간에 집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그 여당 야당이 어떻게 보면 세임 페이지에 있는 거죠. 한 그 컨센서스가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주택을 더 질 텐데 주택이라는 게 무슨 돈 찍어내듯이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들어가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대부분이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부에서 정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건 같지는 않고 우리에게 현재 떨어진 불똥은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요즘 휴가철이면 보통 때는 그 도심에 차가 많이 없고 눈에 띄게 교통이 편해지는 게 휴가철인데 올해는 7월달 차 엄청 많잖아요, 길거리에. 도대체 어떻게 휴가인데도 얘네들 휴가 안 가나? 휴가 갔겠죠.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6월 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 9%다, 어쩌고, 실제로는 10%가 넘는다, 별 얘기가 다 했잖아요. 제가 그때 작년 6월 달에 유튜브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년 6월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2%, 3%대로 내려간다. 틀림없이 내려간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올 6월 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3%예요, 3%. 제가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3%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것은 어쩌고 얘기 많이 하고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 뭐가 그렇다.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30불 하던 게 130불까지 올랐을 때 우리가 유가라는 거는 모든 산업과 일상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모든 가격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찍 sooner or later, whatever. 모든 프라이스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간 건데 이제 그 원유가가 60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 원가가 낮아졌으니까 물가가 잡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많이 올랐으니까 이 기저유가 일단 소유값이 비쌌기 때문에 올랐던 가격이 소유값이 내려가는데 더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차트를 잘 보면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 소유값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것들이 소유값이 내려가면서 평탄해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모든 물건의 원가는 에너지뿐 아니라 금리도 물건의 원가예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림으로 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가속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벌써 3%가 아니라 2% 이하로 내려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엊그저께 또 이제 내놓은 그 칼럼 그 사설이 있는데 그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왜 보여줘요? 이거 내 생각인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물가가 싸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실은 그 미국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많은 물건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지난 2년 동안 차이나의 그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의 US 달러에 비해서 거의 9.4% 내려갔어요. 위안화가. 그러면 중국 물건이 9.4%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내려간 것 때문에 위안화가 왜 내려가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째는 달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달러의 밸류를 올려놓은 거죠. 금리를 올린 게 단순히 어떤 그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을 깎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죠? 언젠간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anyway. 근데 중국은 또 중국 자체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많이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 내부의 문제와 그다음에 달러의 문제가 결합이 돼서 10%가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을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가라앉는데도 많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럼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냐? 지난 그때도 작년 6월 달에 뭐 8%니 뭐 9%니 그러던 게 지금은 얼마? 이번 6월 달에 2.8%예요. 7월 달은 더 내려갈 거라고 보지만 8월, 9월, 10월 되면서 이 금리의 영향 때문에 더 내려가는 거가 못 내려갈 수 있고 오히려 거꾸로 기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금리 올린 거에 대한 그러한 거에 대한 그 현상에 우리가 그 답을 꼭 그 경제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아까 말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오르다가 유가 때문에 오르다가 유가가 안정되면서 플랫하게 가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씩 금리 인상의 효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카나다는 지금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잡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 성장이 6월 달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거 좀 이게 뭔가 이 softness start to creep into the economy. 살금살금 경제를 그 불황이 잡아먹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죠. 7월 28일.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캐나다 스태티스 캐나다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잡이 벼랑간 7월 한 달 동안 6,400개의 잡이 없어졌고 실업률이 5%에서 5.5%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갔다.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중앙은행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완화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안 써야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통화논자, 필립스 커브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고 해서 금리를 막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드디어 그게 1년 반 만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캐나다, 뱅크 오브 캐나다, 페드도 마찬가지, 미국도 어그레시브하게 인트레스트를 올린 거에 대한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리를 올리면 최소한 1년 반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그럼 그동안 많이 올린 거 그거 언제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상황 자체가 더 이상 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고, 온 9월 달에 금리 조정할 때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중단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뱅크 오브 캐나다는 그 실업률이 0.5%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이게 6월 달 자료니까 7월 달은 더 실업률이 오르겠죠. 8월 달은 더 할 거고요. 지금 벌써 우리 8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 이제서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제 안 올릴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뒷북 치는 거죠. 그죠? 제가 항상 뒤를 보고 운전한다는데 바로 뒷북 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캐나디안 회사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레이오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얼어붙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피치가 미국 정부의 크레딧 신용평가를 AAA에서 AA 플러스 내렸어요. 그래서 신용평가 내려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한데 그러는데 실제로 이 영향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 그러니까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에다 투자를 하고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은 미국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국채가 안전자산의 트리플 A에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트리플 AA 플러스다. 이게 신용 등급 자체가 국채의 밸류를 정하는 거죠, 사실은. 국채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실세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중앙은행이 드라이브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미국의 채권을 사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덜 사준다는, 더 싸게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다운그레이드. 그래서 미국이 지금 파이낸스 재정 쪽에서 그 재정 적자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실제로 세금을 걷는 것에 비해서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난 코비드 동안에 엄청나게 4조 달러를 썼지만 4조 달러가 벼랑간 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긴급 4조 달러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버든으로 남아있다. 그러니 왜 그냥 사실은 4조 달러가 그 시장에 돈을 찍어서 냈다 그러면 4조 원이 늘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했냐? 채권을 샀잖아요. 그죠? 채권을 사면 시중에 4조 단위가 들어가고 4조의 채권이 없어지니까 시중에서 M2가 증가하는 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부터 뭐가 문제냐면 그것을 빚을 내서 정부에서 찍어서 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 돈을 막 나눠줄 때는 이자가 쌌잖아요. 0%, 0.2%. 그러니까 제넷 웰랜드 돈 이자 싼데 우리가 좀 빚을 내서 써도 관계없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자가 얼마예요, 지금? 5.25, 5.5%잖아요. 이자가 싸? 갚을 수 있어? 4조 원 어떻게 갚을 건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내년도에 예산에 1.5조의 그 재정 적자는 어떻게 갚을 건데?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피치가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다운그레이드 되면 금리가 떨어져 시장 금리가 오히려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게다가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이 오일의 재고가 원유 재고가 미국 그 원유 재고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가지고 원유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80불 넘었잖아요. 그죠? 80불 넘었죠. 60불까지 내려갔던 것들이 80불 넘었어요, 지금. 이게 또 다시 100불 넘어간다. 제가 전에 한번 연말까지 유가 100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우디고 어디고 엄청나게 감산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이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지금 공장이 돌아간다는 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면 원유는 감산해 놓은 거 벼랑간 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2차 경제 위기, 제2차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아까 재정적자 얘기하는 이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재정적자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이게 코비드 때 재정적자가 이렇게 이제 여기 트럼프 때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코비드 되면서 왕창 재정적자가 늘어나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치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은 이제 미국의 예산에 참 재밌는 게 미국 예산을 그 돈을 다 어디다 쓸까요? 그거 생각해 보는 거죠. 미국의 예산이 얼마 한 5 트릴리언 5조 달러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4점 몇 그 트릴리언이죠. 그 돈의 3분의 2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 돈 주는 거 노인네들 연금 주는 거 소셜 시큐리티잖아요. 그죠?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 그걸로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 나간다고 그래요. 게다가 또 이제 그 많은 빚진 거에 대한 이자 갚아야 되잖아요. 미국 정부는 거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정부를 운영해야 되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빚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에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3%까지 내려왔고 3% 이하로 내려간다고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과연 무엇이 옳았는지 어떤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지금 따져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지는 않았지만 이제 두 가지 그룹을 얘기한 거죠. 팀 트랜지토리 이게 트랜지토리 뭐냐면 그 일시적인 거다. 그죠? 잠정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 초창기에 제롬 파월도 그랬고 제넷 웰랜드 인플레이션이 잠정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이 된 게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전쟁과 그다음에 바틀렉 그 서플라이 체인의 바틀렉 때문에 일어났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원유가의 문제였었어요. 원유가. 바틀락도 있지만 원유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anyway, 그런 몇 개의 스페셜 팩터, 그러한 그 에너지 문제든 아니면 바틀락 문제는 스페셜 팩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스페셜 팩터가 없어지면, 원유가가 안정이 되면 그러면 저절로 없어진다라고 우겼던 사람들이에요. 뭐 이 사람에 대한 반론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이해를 잘못 들은 거예요. 이건 저는 이쪽이에요. 저는 그 원유가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통화론자들은 뭐냐면 뭐 M2가 늘어났고 4조 원의 M2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 아까 뭐 돈을 찍어놨어. 그 빚은 늘었지만 실제로 채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중에 돌아오는 M2는 마찬가지다는 거죠. 단지 그 우리가 풀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옛날에 이자 몇 푼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자가 몇 푼 안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이거 통화론자.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 이 말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다시 뒤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제2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1년에 1.5조의 예산에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과 스펜딩에 정부 지출과의 차이가 1.5조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메꾸려면 못해? 세금을 올리든지 쓰는 돈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쓰는 돈의 3분의 2는 뭐 소셜 시큐리티하고 무슨 뭐 헬스케어 뭐 그런 건데 뭐 줄이는 것도 쉽지 않죠. 국방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 적자 나가는 돈을 그러니까 이제 적자 한도가 올라가잖아요. 적자만 나누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적자에 대한 빚에 대한 이자를 계속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갚기 위한 또 다른 빚을 내는 거죠.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another cycle of inflation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뭐 우크라이나가 됐든 아니 대만이 됐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미국에 지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피치해서 미국의 그 신용등급을 낮춘 건데 신용등급을 낮추면 채권 가격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세계적인 위상 자체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안전자산이 달러가 아니라 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차이니스 위안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뭐 제페니스 옌 뭐 어떤 식으로 그 달러의 패권 자체에 엄청난 위협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도에 지금 대선이 있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완전히 뭐 뒤집어엎겠다는 얘기가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만들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anyway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렇다고 바이든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지나오면서 우리 지나간 걸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위기가 또 올 것인가에 대한 거를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모르겠어요. 재밌는지 없는지 전 재밌는데 그 또 한 가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가 세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다들 거기에 기업하는 사람이나 거기서 경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텍사스, 아리조나 아니면 플로리다 쪽으로 다 도망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 같은 데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의 핵심이 되는 마이애미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왜? 마이애미에서는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화이트 칼라 고임금자가 막 들어오면서 주택을 막 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중산층이나 아니면 로우 인컴 패밀리들이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마이애미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애미의 인구가 디트로이트나 디트로이트 벌티모어가 굉장히 가난한 도시잖아요. 디트로이트나 벌티모어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이애미의 그 렌트에서 사는 사람의 61%는 자기의 버는 인컴들보다 30% 이상이 되는 돈을 렌트하는 데 쓰고 있다. 하우싱 쪽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곧 나가겠죠. 마이애미를 떠나겠죠. 마이애미 얘기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마치 토론토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인구가 이렇게 많이 밀려오고 돈 가진 사람들도 많이 올 텐데 돈 가진 사람이 토론토 집을 산다 그러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렌트비도 엄청나게 오르고 렌트하는 사람 밖으로 나가고 집 가진 사람도 웬만한 사람 집값 많이 이거 팔고 나 다른 도시로 가야 되겠다 나가고 토론토도 조만간에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론토 GTA의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보면 참 토론토가 이제 단독 주택은 이제 133만 불. 이게 1000단위예요. 133만 불. 이게 미디언 가격이에요. 팔린 물건의 중간. 그러니까 제일 싼 것도 아니고 제일 비싼 것도 아니고 딱 중간에 있는 거. 에버리지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지만 미디언은 뭐 9개가 팔렸다 그러면 5번째 가격이 얼마냐. 이게 오히려 더 전체적인 시장을 대변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가 100 밀리언에 팔렸다 그러면 에버리지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미디언으로 봤을 때 토론토가 133만 불. 요크가 155만 불로 제일 비싸요. 할튼이 136만 불. 필이 127만 불. 듀람 지역은 97만 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유튜브 시작한 게 5년이 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죠. 지역별로 가격이 평균화될 거다. 지금 토론토가 제일 비싼 게 아니라 요크 리전이나 할튼 지역, 옥빌, 벌링턴 쪽이 토론토보다 평균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뭐 단독주택 조그만 것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더라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타운하우스도 토론토보다 요크 리전이 더 비싸고 거의 할튼 지역도 98만 7천 불. 한 10만 불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듀람 지역이 싸고 콘도도 요크 리전이 더 비싸요. 물론 요크 리전이 토론토는 조그맣고 크겠죠. anyway 유니트별로 계산해 보면 미디안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실 때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요크 리전이 더 비싸구나, 많이 오르는구나, 요크 리전 가서 사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듀람 쪽이 싸네, 더 올라가겠네, 올라가는 폭이 더 크겠네. 내가 사는 거는 가격과 관계없이 산다 그러지만 내가 투자한다고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찬스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입에 떠넣어주는 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얘기 막 이런저런 많이 했는데 저는 대충 정리해 보면 토론토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은 계절적으로 하락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작년 완전 바닥보다 올라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계절적으로 봤을 때 하락했다. 계절적인 말을 붙였다는 것은 봄, 여름이 지나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에요. 만약 살 사람이라면 지금이 살 때죠. 그죠? 팔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글쎄 내년 봄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는 거 좋죠. 근데 사고 팔아야 되는 사람이면 아무 때나 사실 관계없어요. 똑같은 시장에서 싸게 팔고 싸게 살고 또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거니까. 근데 파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받게, 이런 마켓은 잘 안 팔리잖아요. 문제는 고생만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 하반기는 경제 자체가 좀 하강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금리도 동결 인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2차 경제 위기, 그러니까 후폭풍이 올 가능성도 있다. 고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왜곡돼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모든 정부가 돈도 엄청나게 풀어놨고, 금리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 0.15%의 그 중앙은행 금리가,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이 3%, 미국보다 훨씬 아래예요. 그러니까 고금리나 아니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세션, 달러 위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얘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2차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얼마 전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 소프트 랜딩, 이제 그 리세션 없이 인플레이션 헤쳐나왔어. 다 서로 막 박수치고 우리가 이겼어라고 이러다가 벼랑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주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토 쪽의 부동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폭풍이 예상된다. 왜? 사람은 많고 집은 없다는 거죠. 에너지 위기가 오든 말든 금리가 오르건 말건 누구나 집이라는 건 누구나 필요한 거잖아요. 큰 집이 됐든 작은 집이 됐든 집은 필요한 거고, 집은 없고 사람은 몰려오고 시장은 폭발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7월 8월이 여름 시장이 살려는 사람은 최적기다. 금리가 비싸고 모기지가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결국 돈 있는 사람이 위너다. 나는 이래서 못 사, 저래서 못 사, 이래서 못 사, 저래서 못 사. 그렇기 때문에 위너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형식으로 사는 사람은 위너고, 못 사는 사람은 that's it.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이 최적기다. 그 다음에 내년도 봄 시장은 이제 어떻게 그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지만 봄 시장이 향후 전체 부동산 시장의 뭐 중기 시장의 판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상황이 될 거다. 내년 봄이. 지금은 부동산을 만약 산다는 것이 내가 현금 주고 모기지 받고 산다는 게 어려우면 지금 이 순간에는 좀 싸게 분양하는 것들, 특가 분양, 요즘 그런 거 많이 안 팔리니까 저가 분양, 아니면 싼 지역이 영원히 싸지 않아요. 이제 점점 밸런스가 맞춰가고 있잖아요. 뭐 저가 지역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이애미 현상 때문에 교외 쪽 새로 신개발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돈이 있다면 그런 쪽에 땅을 사는 것도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향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혹시 또 더 궁금하신 분, 또 뭐 부동산 매매하거나 뭐 여러 가지 궁금한 하신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껏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